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진행의 김혜수입니다. 오늘은 윤자빈, 김성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7월 21일 월요일 경제 잡학사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 상황부터 짚어보겠는데요. 뉴욕 증시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관세 협상 불확실성에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견조한 실적과 원로 연준 이사의 금리 인하 언급, 그리고 견조한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상승 출발했지만 차익 실현 욕구가 나타나면서 개별 종목들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하락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대해서 15%에서 2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영향은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은 이번 보도를 8월 1일 시한을 앞둔 협상 타결 압박용 카드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은 미국이 실제로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즉시 보복 조치를 할 거라고 그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었죠. 특히 유럽연합 회원국 다수는 미국의 관세 조치가 무례하고 일방적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과 EU 간 보복 관세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관련 보도에 따라 일부 매물이 출회가 되었지만 타코 이슈와 관세 협상 기대감이 함께 반영이 되면서 증시는 제한된 등락을 보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에는 테슬라와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미증시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최소 15%의 관세를 요구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을 꺼리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우지수 0.32% 내린 44,342포인트 선으로 마감했고요. S&P 500 0.01% 소폭 하락한 6,296포인트 선, 그리고 나스닥 지수만이 0.05% 홀로 상승하며 2895포인트 선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글로벌 이슈 함께 보면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최소 15에서 20%의 관세를 요구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오는 8월 1일부터 EU 상품에 최대 3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초강수도 꺼내 들었습니다. 자동차 관세 인하를 요구한 EU의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미국은 기존 입장인 25%를 고수하며 협상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EU 측은 협상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밝혔고 미국 역시 합의가 되더라도 10% 이상의 관세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8월 1일까지 협상 결과에 따라 글로벌 무역 갈등이 한층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22일 파월 의장은 은행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통해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시사할 전망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압박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됩니다. 23일에는 6월 기존주택 판매 지표가, 24일에는 신규 주택 판매와 S&P 서비스업 PMI, 그리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25일에는 내구재 주문 지표가 공개돼 경기 선행 신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업 실적도 이어집니다. 코카콜라는 22일, 알파벳은 23일, 그리고 테슬라는 24일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번 주 흐름이 다음 주 FOMC 결과를 가늠할 핵심 단서가 될 전망입니다. 넷플릭스가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그 배경에는 한국 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인기가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의 2분기 매출은 110억 7,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조 4천억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9% 증가했고 월가 예상치도 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37억 7,500만 달러로 무려 45%나 늘었습니다. 실적 호조의 이유 중 하나는 한국 콘텐츠였습니다. 넷플릭스는 K-팝 데몬 헌터스와 오징어 게임 시즌3를 비중 있게 소개했는데요. 캐데헌은 첫 공개 이후 91일간 8천만 뷰, 오징어 게임 시즌3는 1억 2,20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6번째로 높은 시청 기록입니다. 특히 캐데헌의 사운드 트랙은 빌보드 차트를 휩쓸며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외에도 약한 영웅 클래스2가 2천만 뷰, 광장이 1,800만 뷰를 기록하는 등 한국 작품이 고르게 선전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주가는 올해 들어 약 43%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법안, 이른바 지니어스법에 서명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 법정 화폐 가치에 연동되는 암호화폐로 이번 법안으로 미국 금융시장에서 공식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됐습니다. 법안은 은행 자회사나 승인된 기관만 발행할 수 있고 발행량과 동일한 준비자산을 100% 보유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법안을 인터넷 이후 가장 큰 금융혁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암호화폐 시총은 4조 달러를 돌파했고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패권 강화의 핵심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으로 히트맵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재 섹터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금리에 민감한 소비재 업종이 부담을 받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까지 부각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여기에 기술주 중심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소비재 종목은 조정세를 보였습니다. 월마트 0.04% 하락했고요. 코스트코 0.31% 내렸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또한 약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까지 제약 제품 수입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히면서 관세 리스크가 터진 겁니다. 넷플릭스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냈지만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과 하반기 콘텐츠 비용 증가 우려, 그리고 광고 모델 성장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누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넷플릭스 5%가 넘는 내림세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주요 기업들 이슈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테슬라에서 핵심 임원들이 잇따라 회사를 떠나고 있습니다. 최근 15년간 북미 판매를 총괄한 트로이 존스를 비롯해 인사, 소프트웨어, AI, 배터리 부문 책임자들이 연이어 퇴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3년간 IT와 데이터 업무를 맡아온 라즈 제가나탄이 판매 책임자로 선임됐습니다. 하지만 차량 판매 부진 속 경험이 없는 인사가 영업을 맡으면서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오는 23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 AI칩 H2O 공급을 재개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물량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미국 매체 더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중국 고객들에게 H2O 공급이 제한적이라고 통보했으며 생산 재개 계획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H2O는 미국의 수출 규제 강화로 판매가 중단됐고 생산 라인도 이미 다른 제품으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황 CEO는 새 생산에 9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타가 유럽연합 AI 규제 실천 규약에 서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메타는 규제가 법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AI 개발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오픈AI는 이미 서명했고 MS도 서명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플이 iOS 26 새 기능을 유출한 혐의로 유명 테크 유튜버 존 프로서를 고소했습니다. 애플은 전직 엔지니어의 개발용 아이폰에서 시작된 정보가 유출됐고 프로서가 이를 유튜브와 SNS에 게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출된 내용에는 iOS 26의 핵심 기능과 리퀴드 클래스 UI 디자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세한 미증시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미증시는 관세 불확실성의 보합권으로 제한된 등락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어서 기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온라인 편집숍이자 대한민국의 10번째 유니콘 기업,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라는 이름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수천 개의 브랜드를 유통하는 국내 최대의 규모의 패션 플랫폼.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무신사입니다. 2001년 한 장의 운동화 사진으로 시작된 국내 스트릿 패션 마니아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던 작은 커뮤니티가 무신사의 시작입니다. 2009년 패션 커뮤니티를 넘어 본격적인 쇼핑 플랫폼으로 전환하였고 무신사 스토어가 오픈하며 국내 스트릿 브랜드들의 새로운 판로가 열렸습니다. 2010년대 초반 커버낫, LMC, 비바 스튜디오 등 신진 브랜드들의 입점이 이어지며 무신사는 패션 브랜드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고 무신사만의 화보와 콘텐츠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쇼핑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무신사 스탠다드는 2017년에 출시한 무신사의 자체 브랜드인데요. 좋은 옷을 합리적인 가격에라는 목표 아래 시작된 이 브랜드는 누구나 쉽게 입을 수 있는 베이식한 디자인과 높은 품질, 그리고 접근 가능한 가격대로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티셔츠, 데님, 셔츠, 슬랙스 등 기본 아이템군에서
압도적인 판매량을 기록하며 국내 베이직 캐주얼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져나갔습니다. 깔끔한 핏과 무난한 색상, 그리고 계절과 유행에 구애받지 않는 실용성은 무신사 스탠다드를 대표하는 강점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무신사 스탠다드는 지속가능한 패션을 위한 소재 개발과 친환경 포장재 도입, 그리고 윤리적 생산 등에도 꾸준히 힘쓰고 있으며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 및 팝업스토어 등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며 기업의 확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무신사의 핵심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의 앞으로의 전망은 충분히 관심을 가질만 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무신사 스탠다드의 기본 제품들은 개별과 유행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제품들로 안정적인 수요층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대와 우수한 품질,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강점을 기반으로 스파 브랜드와의 경쟁 속에서도 독자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무신사의 글로벌 확장 전략과 맞물려 무신사 스탠다드 역시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일본과 동남아 북미 시장에서 심플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신사 스탠다드는 최근 지속 가능한 패션에도 힘을 쓰고 있는데요. 리사이클 원단, 친환경 포장재, 윤리적 생산 과정을 확대하며 MZ세대의 가치 소비 트렌드에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템에 치중된 만큼 개성 있는 패션을 추구하는 소비자에게는 다소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으며 브랜드 차별화의 한계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신사 스탠다드는 가성비, 신뢰도, 그리고 플랫폼 파워를 기본으로 앞으로도 국내 대표 베이직 웨어 브랜드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신사의 마케팅은 단순한 제품 홍보를 넘어 경험과 문화를 파는 전략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무신사의 마케팅 전략 첫 번째는 콘텐츠 중심의 마케팅입니다. 무신사는 자사 플랫폼 내에서 룩북 스타일링 화보, 패션 매거진, 인터뷰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하며 소비자에게 브랜드의 감성과 스토리를 자연스럽게 전달합니다. 이는 단순 구매를 넘어 브랜드 경험으로 이어지는 접점을 만드는 핵심 전략입니다. 무신사는 철저하게 MZ세대, 특히 20대에서 30대 초반 남성 소비자를 중심으로 브랜드를 운영해 왔습니다. 감각적인 비주얼, 트렌디한 언어, 그리고 SNS에 최적화된 콘텐츠는 젊은 소비자들의 눈높이와 취향을 정확히 공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리뷰 후기 시스템의 강화입니다. 옷을 직접 구매한 구매자들이 실제 제품을 착용한 사진 등을 리뷰로 작성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구축하고 있고, 이러한 고객 참여형 콘텐츠는 자연스럽게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고 또 다른 구매로 이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SNS와 인플루언서 연계 마케팅입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을 활용한 디지털 바이럴 전략과 함께 패션 유튜버 크리에이터, 모델들과의 협업을 통해 소비자와의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무신사는 9,900억대의 매출을 기록하며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국내의 사업 확장, 무신사 스탠다의 안정적 성장, 그리고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충성족 덕분에 업계에서는 2025년 무신사의 연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진출 가속화, 자체 브랜드의 고성장, 그리고 인수한 여성 플랫폼 29cm의 시너지가 본격화되며 매출 규모의 수직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신사가 집중하고 있는 AI 기반 쿠레이션, 물류 자동화, 친환경 패션 전략 역시 기업의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신사가 플랫폼 기업에서 브랜드 기업으로 진화하는 시점이라며 2025년은 매출 1조 원 시대의 개막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무신사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추구하며 국내를 넘어 글로벌 패션 플랫폼으로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브랜드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소비자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발전하며 누구보다 기본에 충실한 브랜드로 지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며 쓸데있는 기업사전 무신사였습니다. 네, 무신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오늘 신문에 나온 이슈들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우리 경제에 중요한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2분기 성장률을 발표했는데요. 1분기 역성장에서 벗어나 얼마나 회복됐는지가 초점입니다. 기재부는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하지만 소비 심리 개선 등 긍정 신호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수출 흐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21일, 7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을 공개합니다. 상반기 수출은 반도체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선방했지만 미국 기업의 선구매 효과로 상고 하저 흐름이 예상됩니다. 국민 생활과 관련된 주요 이슈도 많습니다. 21일부터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시작합니다.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지원되며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22일에는 단통법 폐지로 스마트폰 공시지원금 규제가 사라지고 금융위의 가계부채 점검 회의가 열립니다. 사업자 대출을 통한 규제 회피 여부가 핵심입니다. 23일에는 통계청의 5월 인규 동향과 함께 소비자 심리지수가 공개됩니다. 6월 지수는 108.7로 3년 만에 최고치였는데요. 7월에도 100을 넘길지가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2분기 실질 GDP 증가율에 시장의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소규모 위스키 제조가 가능해졌습니다. 국세청이 이달부터 규정을 바꿔 기존의 탁주나 맥주에만 허용하던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를 위스키와 브랜드, 그리고 증류식 소주로 확대했는데요. 그동안 위스키를 만들려면 대형 설비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담금조 1000리터 이상, 저장조 5000리터 이상만 갖추면 됩니다. 이제 교외에 소규모 시설만 있어도 수제 위스키 창업이 가능해진 겁니다. 면허를 받으려면 국세청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제조 과정과 도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현장 실사까지 포함하면 약 2달 정도 걸립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로 특색 있는 수제주류가 늘고 청년 창업자와 지역 농산물 활용에도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규모 주류 제조업체는 최근 4년간 50% 가까이 늘었는데 이번 조치로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고등학교 학습서 물가가 5년 새 30% 넘게 올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등학교 학습서 가격은 1년 전보다 7.4%, 2020년 이후로는 무려 32.7% 상승했습니다. 초, 중등 학습서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입니다. 학생 수는 줄었는데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첫째, 의대 열풍으로 N수생이 크게 늘면서 수능 준비 수요가 계속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수능 응시장 중 졸업생 비중은 5년 새 13.7% 늘었고 올해 수능 응시 인원은 5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둘째는 종이값 급등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펄프 가격이 50% 가까이 오르면서 교재 제작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문제집은 매년 개정판을 내야 하기 때문에 가격 인상 압력이 더 큽니다. 마지막으로 EBS 교재 가격 현실화도 영향을 줬습니다. 대표 교재 수능 특강 국어 영역은 5년 새 55%나 올랐고 수학과 과학 탐구 교재도 40% 이상 인상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작권료 상승과 제작비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하반기 국채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고 내년도 국고채 발행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하는 자료에 따르면 국채 수익률 곡선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하락했지만 5월 이후 다시 상승했습니다. 추가 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이 나오면서 국채 발행 부담이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반기에도 비슷한 상황이 예상됩니다.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로 경기가 살아나면 금리 인하 기대는 더 줄어들고 내년 국채 발행 규모가 발표되면 시장은 공급 부담을 의식해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17일 채권 시장에서 3년물 국고채 금리는 연 2.479%, 10년물은 2.905%로 상승했습니다. 결국 시장은 하반기 금리 흐름을 두고 재정정책과 국채 발행 규모를 예의주시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한국 제조업에 대해 강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그는 AI로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지 못하면 10년 뒤 한국 제조업은 퇴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특히 석유화학 산업을 예로 들며
중동, 인도, 중국과는 이제 경쟁조차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도체 역시 중국이 턱 밑까지 쫓아왔다며 위기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해법으로는 AI를 꼽았습니다. 그는 중국이 더 빠르게 AI를 적용하고 있지만 아직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도 제조업에 AI를 접목해 경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과의 협력 가능성도 언급하며 유럽연합처럼 한일 경제 공동체가 하나의 옵션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최 회장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에이펙 CEO 서밋 의장을 맡고 있는데요. 행사를 통해 많은 기업 간 MOU가 나오길 바란다며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다양한 뉴스들 전해주셨습니다. 여러 이슈들 잘 참고하시면서 투자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아나운서들의 주식수다 돈의 맛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1일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양시장 모두 상승불 키면서 마감했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최고 3,210선을 넘기도 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강세로 3,200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장중 내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0.71%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매도 포지션 보여줬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해주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외국인은 8,900억 원 넘게, 기관은 1,000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초반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약보합세를 이어왔지만 장 후반에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해주면서 0.12% 상승한 82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1,193억 원 팔아냈지만 개인과 기관이 각각 물량을 담아줬는데요. 개인이 100억 원대, 기관도 112억 원 순매수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보시면 상위 종목들이 모두 일제히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는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오랜만에 강하게 상승해줬는데요. 그간 코스피와 SK하이닉스와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지만 오늘은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4% 상승하면서 67,8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3% 상승하면서 27만 닉스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상승불 켜주면서 좋은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혼조세가 나타났는데요. 바이오주들이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알테오제는 1%대 낙폭 보여주면서 48만 3천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HLB도 5% 가까이 낙폭 하락해주면서 5만 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2차전지는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에코프로 BM이 1%대 상승 보여주면서 11만 3,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코프로는 2.37% 상승하면서 49,6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한편 오늘장에서는 조선 관련주가 좋은 모습이 있었고요. 리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리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감 상황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오늘 시장에서 뜨거웠었던 종목들, 특징적인 종목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입니다. 자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특징주 소식입니다. 2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글로벌 스타, 바로 블랙핑크 소식인데요. 이번 복귀가 정말 화제입니다. 유튜브 차트를 싹쓸이하면서 관련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승세, 바로 블랙핑크의 글로벌 인기 덕분이죠.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유튜브 최신 차트에서 블랙핑크의 신곡 뛰어가 주간 인기곡 1위, 인기 뮤직비디오 1위에 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 월드와이드 트레이딩 비디오 그리고 인기 급상승 음악 모두 정상을 유지했습니다. 스포티파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했는데요. 블랙핑크는 정규 2집 타이틀곡 셧다운 이후 두 번째로 스포티파이 글로벌 주간 차트 1위를 기록했습니다. 현재까지 이 차트에서 2번 연속 1위를 차지한 유일한 K-팝 그룹이 바로 블랙핑크입니다. 현재 블랙핑크는 고향을 시작으로 미국 시카고, 캐나다 토론토, 그리고 프랑스 파리 등 16개 도시를 순회하는 월드 투어 데드라인을 진행 중입니다. 글로벌 팬덤의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열기가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된 모습입니다. 블랙핑크의 화려한 컴백 그리고 엔터주 랠리, 앞으로 월드 투어가 계속되는 만큼 관련 종목의 추가 움직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 YG 플러스 장 초반 0.63% 상승한 8,020원으로 출발해 장중한 때 16%가 넘는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현재는 14.43% 오른 9,12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도 YG 플러스가 강세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윗골이 달면서 양봉 마감하는 연출이 되었습니다. YG 플러스에서는 블랙핑크의 신곡 뛰어가 공개가 되자마자 글로벌 팬들 사이에서 반응이 폭발적이었는데요. 이 기대감이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활동은 그래미 수상 감독 연출, 세계 투어, 글로벌 유통 강화까지 맞물려 있어서 단순한 음원 성과를 넘어서 콘텐츠 수익과 MD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YG 플러스는 블랙핑크의 음원 유통과 굿즈 사업을 맡고 있는 회사죠.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콘서트 일정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굿즈 판매까지 이어진다면 추가적인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콘텐츠 중에서도 꾸준히 모니터링이 필요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블랙핑크 관련 주들 살펴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다음 특징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뜨거웠던 리튬이었는데요. 최근 몇 달간 하락세를 이어오던 리튬 가격이 반등했다는 소식에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달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전기차 생산량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주요 원재료 공급이 제한이 되면서 리튬 수급 불균형 우려가 다시 부각된 건데요. 여기에 미국과 유럽의 친환경 정책 강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리튬 수요가 앞으로 더 늘어날 거란 기대가 반영된 겁니다. 국내 리튬 관련주로는 포스코홀딩스, 유일에너테크,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미주제강 등이 있는데요. 오늘 이 종목들 모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특히 일부 종목은 거래 정지 수준의 상한가 직행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리튬 가격 반등이 일시적일지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튬 관련주들 함께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산돌이 무상증자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한 때 12,750원까지 오르면서 최근 1년 사이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이번 상승세 이유는 바로 100% 무상증자 발표입니다. 산돌은 지난 18일 이사회에서 무상증자 배정 계획을 확정했는데요. 보통주 한 주당 신주 한 주를 배정, 즉 기존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면 동일한 수의 주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무상증자로 산돌의 주식수는 기존 약 770만 주에서 1,513만 주로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본금은 그대로지만 주식수가 2배로 늘어나는 만큼 주당 가격은 희석되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신주 배정 기준일은 8월 6일입니다. 다만 결제 시차를 고려하면 8월 4일까지 산돌 주식을 보유해야 신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정된 신주는 8월 26일부터 거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무상증자는 대체로 유통 주식수를 늘려 거래를 활발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에는 심리적인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이유로 오늘 주가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정리하자면 산돌의 100% 무상증자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 신주 상장까지 산돌 주가 흐름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흐름 속 산돌 장 초반 13.92% 오른 12,36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장중 한때 22%가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다가 현재는 11.34% 오른 12,08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산돌은 오늘 100% 무상증자 소식에 힘입어서 장중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무상증자는 주식수를 2배로 늘리는 조치죠. 단기적으로는 유통 물량 증가 기대감과 함께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산돌은 디지털 폰트 기업으로 최근에는 웹툰, 영상, 메타버스 콘텐츠까지 폰트 적용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요. 실적 성장 기반도 탄탄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상증자라는 주주 친화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다만 무상증자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 가능성도 있는 만큼 단기 주가 흐름의 변동성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산돈 관련해서 신고가 경신한 관련주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죠. K방산인데요. 특히 국내 대표 방산 기업들이 2분기에만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되는 분위기인데요. 증권가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 로템 등 주요 방산주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방위 예산 확대 흐름 속에서 실적과 수출 모두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수출 확대와 수직 이착륙 무기체계 공급 확대 이슈, LIG 넥스원은 미사일 정밀 유도 무기 중심의 수주 확대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동, 동유럽 등 신규 수출 지역들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정부 차원의 기술 개발 수출 지원도 강화되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도 K방산의 업종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탄탄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관련주들 강한 흐름 보여줬고요. 일부 종목은 신고가에 근접하면서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글로벌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K방산이 단기 테마가 아닌 중장기 성장 산업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지금 관련주 흐름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산주 관련해서 특징주 살펴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특징주 바로 세아 메카닉스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대형 수주 소식에 힘입어 장 초반부터 16%가 넘는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이날 회사 측은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유럽향 ESS 프로젝트 신규 수주를 확정,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6년부터 3년간 공급될 예정이며 생산은 폴란드 현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계약은 의미가 큽니다. 기존의 북미향 전력망 ESS 공급을 담당하던 세아 메카닉스가 유럽 시장까지 본격 진출하는 신호탄이기 때문이죠. 회사는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에 다이캐스팅 부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향후 3년간 약 1,900억 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아 메카닉스가 공급하는 ESS용 다이캐스팅 부품은 고강도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해 방열성, 내충격성, 그리고 내구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여기에 대량 생산에도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부터 생산을 시작해 6월 초에는 미국으로 초도 물량을 공급, 그리고 양산 체제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한편 시장 조사기관 S&E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ESS용 배터리 시장은 올해 약 300기가와트시 규모로 추정됩니다. 앞으로 연평균 7.7% 성장해 2035년에는 610기가와트시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금액으로는 2030년 395억 달러, 우리 돈 약 57억 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SS 시장 전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수주는 세아 메카닉스의 성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유럽향 ESS 프로젝트 신규 수주, 그리고 ESS 시장 성장성이 맞물리면서 세아 메카닉스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미에 이어 유럽 시장까지 확장하는 만큼 향후 실적 개선 기대감도 커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 세아 메카닉스, 장 초반 3.37% 오른 3,525원으로 시작해 장중 한때 22%가 넘는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현재는 7.33% 상승한 3,66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세아 메카닉스 오늘 장에서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장중에 4,180원까지 터치를 했다가 어느 정도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세아 메카닉스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유럽 ESS 공급 계약 소식에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이 회사는 원래 전기차 배터리 부품, 특히 냉각용 히트싱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이번 계약을 통해서 ESS 쪽으로 사업 영역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게 된 겁니다. LG 엔솔이라는 글로벌 고객사와 유럽 시장이라는 신규 수주처가 동시에 잡히면서 실적뿐만 아니라 성장성과 수출 확대 가능성까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배터리 관련 소재 부품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재조명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어서요. 세아 메카닉스 역시 중장기 관점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5가지 종목들 정리해봤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특징주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현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젊은 나이로 데뷔해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당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당대 최초로 여성에게 정장 바지인 르스모킹을 선보이며 수많은 트렌드를 이끈 프랑스의 패션 디자이너.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생로랑의 공동 설립자인 입생 로랑입니다. 생로랑은 1936년 프랑스 알제리 오랑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년기 시절부터 복잡한 종이 인형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였고 특히 10대 초반까지는 어머니와 누이들을 위한 드레스를 디자인하기도 하며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이며 성장했습니다. 1953년 생로랑은 국제울사무국이 주관하는 젊은 패션 디자이너 공모전에서 3개의 스케치를 제출했고 생로랑은 이 공모전에서 3등을 차지했습니다. 이 시기에 생로랑은 파리에서 머무는 동안 당시 프랑스 보그의 편집장이었던 미셀 브루누프를 만나게 됩니다. 재능 있는 새로운 디자이너들을 발굴하고 잘 지원해주는 인물로 알려졌던 미셀 브루누프는 생로랑이 가지고 온 스케치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되고 패션 디자이너가 돼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생로랑은 그의 충고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파리 의상조합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1954년 국제울사무국 국제 콘테스트에 다시 참가하며 친구였던 페르난도 산체스와 당시 독일 출신의 젊은 유학생이었던 칼 라거펠트를 제치고 1등을 차지하였습니다. 생로랑은 우승 직후 몇 장의 스케치들을 미셀 브루누프에게 가져다 주었는데요. 브루누프는 크리스찬 디올이 그날 아침 자신에게 보여준 스케치와 생로랑의 스케치 사이에 밀접한 유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는 곧바로 생로랑과 디올을 만나게 하였으며 디올은 그 자리에서 즉시 생로랑을 고용하게 됩니다. 디올은 생로랑의 천부적인 재능을 금방 알아보긴 했으나 생로랑을 디올 하우스에서 직접적인 디자인보다는 스튜디오를 장식하고 액세서리를 디자인하는 등 일상적인 작업을 하며 디올의 밑에서 조수로서 1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고 생로랑은 디올의 컬렉션에 대한 스케치를 본격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고 매 시즌이 지날 때마다 디올은 이전보다 더 많은 생로랑의 스케치들을 수용하였으며 1957년 디올은 생로랑의 어머니를 직접 만나 나의 뒤를 이을 디자이너로 생로랑을 선택했다고 전달했습니다. 디올의 갑작스러운 죽음 후 생로랑은 21세의 젊은 나이에 디올 하우스의 수석 디자이너 자리를 맡게 됩니다. 생로랑은 1958년 봄 컬렉션을 크리스탄 디올이 재정적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 컬렉션은 생로랑이 국제적인 스타덤에 올라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1958년 가을 컬렉션에서는 그의 첫 컬렉션과 같은 수준의 찬사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혹평을 받게 되었으며 이 컬렉션은 디올에서의 마지막 컬렉션으로 남게 됩니다. 생로랑은 정신적인 회복기를 거친 후 그의 파트너이자 기업인이었던 피에르 베르제와 함께 미국의 백만장자인 마크 로비슨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그들만의 패션하우스 입생 로랑을 시작합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입생 로랑은 비즈니스룩, 남녀를 위한 사파리 재킷, 꽉 끼는 바지, 기다란 허벅지 높이 부츠, 그리고 1966년 가장 유명한 여성용 턱시도 수트인 르 스모킹과 같은 패션 트렌드를 대중화시켰으며 또한 신조형주의 화가였던 포트 몬도리안의 유명한 회화 작품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몬드리안 드레스는 패션계의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1967년에 생로랑은 자신의 프레타 포르테 하우스 리브 고시 라인을 오픈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그는 오뚜 쿠티르에서 기성복으로 초점을 옮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패셔너블한 스타일을 더 많은 고객들에게 패션 시장에서 좀 더 저렴하고 알맞은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기에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으며, 생로랑은 프랑스 쿠티르에서 기성복 컬렉션인 프레타 포르테 라인을 전면적으로 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60년대 말 생로랑은 68 혁명을 비롯한 청년 문화에도 영감을 받기 시작했으며,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바지, 스카프, 셔츠로 무심한 듯 아름답게 멋을 낸 남녀 시위대가 그 자체로도 아름다웠다라고 찬사를 보냈고, 그해 7월 패션쇼에서는 베트남 전쟁에서 항의하는 의미로 올 블랙 패션쇼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생로랑은 당시 청년들에게 저항 문화에 나름의 방식으로 지지를 보냈으며 청년들에게 힘을 보태는 인물로 평가받게 됩니다. 생로랑은 1983년에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단독 전시회를 개최한 최초의 살아있는 패션 디자이너라는 영예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서는 기존의 스타일을 고수하며 샤넬을 혁신시키는 라거펠트와 비교되면서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32년이 지난 후 이 시기의 컬렉션은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98년 프랑스 월드컵 개막식에서 선보인 패션쇼는 2024년 파리 올림픽 개막식과 비교되면서 재조명되었고, 1999년 오토 쿠티르 컬렉션에서 레티시아가 카스티아가 선보인 여름 신부 드레스의 대단한 드레스라는 찬사를 받게 됩니다. 생로랑은 2002년에 은퇴 후 운동 생활을 하며 말년을 보냈고, 생로랑은 2008년 6월 파리에서 그의 집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입생로랑은 단순한 패션을 넘어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의 자유를 표현한 디자이너입니다. 1961년 파리에서 시작된 작은 아틀리에는 이제 전 세계인이 감각을 이끄는 이름이 되었고, 클래식과 현대, 남성과 여성, 전통과 실험 사이에서 끊임없는 균형을 추구해왔습니다. 변하지 않는 우아함, 지금까지 인물로그 생로랑이었습니다. 네, 생로랑을 만든 입생로랑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투자 리포트 함께 살펴볼 텐데요. 사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현대백화점 이야기 해볼 건데요. 2분기 실적은 어땠는지, 그리고 하반기 전망, 투자 포인트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2분기 영업이익은 약 786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 줄었고 시장 기대치에도 조금 못 미칠 전망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백화점 매출 부진입니다. 총 매출 성장률은 마이너스 1%,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7%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고마진 패션 카테고리는 약세였고 대신 시계나 주얼리 같은 카테고리가 성장했습니다. 겉으론 좋아 보이지만 이건 마진이 낮아요. 그래서 전체 수익성이 떨어졌죠. 두 번째는 일회성 비용입니다. 6월에 디큐브시티 매장을 닫으면서 관련 비용이 반영됐습니다. 디큐브시티 매장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해서 철수를 결정했는데 이런 폐점 비용이 2분기 실적에 영향을 준 겁니다. 면세점도 여전히 적자입니다. 2분기에도 약 20억 원 적자로 1분기와 비슷한데요. 동대문점 폐점으로 인한 인력 위로금 때문이에요. 다만 이 비용을 빼면 사실상 손익분기점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계열사인 지누스가 미국에서 반덤핑 관세 환급액을 받으면서 실적에 도움을 줬습니다. 지누스는 매트릭스로 유명한 브랜드인데 미국에서 반덤핑 관세를 내느라 수익성이 악화됐었죠. 이번 환급은 약 180억 원 규모로 그룹 실적에 꽤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잖아요. 하반기에는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내수 회복입니다. 정부가 소비 쿠폰을 지급하면서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 때는 고가 상품을 사는 상량 구매가 나타나는데 이럴 때 백화점이 가장 큰 수혜를 받습니다. 소비 쿠폰 지급 시작 후 음식점, 의류, 그리고 여행업종에서 결제액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이런 흐름이 백화점에도 긍정적입니다. 실제로 7월부터 현대백화점 매출이 반등하고 있고 특히 고마진 패션 카테고리가 다시 성장세로 돌아왔습니다.
둘째는 인바운드 모멘텀이에요.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고 이제는 단순 쇼핑이 아니라 경험형 소비를 선호합니다. 서울의 더현대 그리고 무역센터점 같은 백화점들이 이런 공간을 잘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현대 서울은 쇼핑뿐만 아니라 전시, 카페, 미식 콘텐츠로 유명해졌죠. 외국인 고객 매출 비중은 이미 13%까지 올라왔습니다. 단순 쇼핑몰이 아니라 관광 명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까지 풀리면 외국인 매출은 더 커지겠죠. 이게 하반기 실적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결국 투자자분들이 궁금하신 건 이거겠죠. 지금 살까? 하반기 총 매출은 작년보다 4%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3분기부터 다시 늘어날 전망입니다. 면세점 사업 축소로 적자 폭이 줄면서 백화점 본업 가치가 더 부각될 거예요. 실제로 하반기 영업이익의 94%가 백화점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주가도 올랐습니다. 10만 원, 투자 의견은 매수입니다. 지금 주가는 PER 7.5배, PBR 0.4배라서 부담도 크지 않아요. 여기서 PER, PBR 간단히 설명하자면요. PER은 주가 수익 비율로 주가가 1년 예상 이익의 몇 배인지 보여줍니다. 7.5배면 비교적 저평가 구간입니다.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인데 0.4배면 기업 자산 가치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란 얘기입니다. 정리하자면요. 2분기 실적은 아쉬웠지만 하반기는 기대할 만합니다. 내수 회복, 외국인 효과, 그리고 패션 카테고리 반등까지 실적 모멘텀은 분명히 있습니다. 투자 계획 세우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이상 리포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현대백화점에 대한 리포트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마지막 순서죠. 오늘장 한 줄평 시간입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자빈 아나운서 한 줄평 부탁드릴게요. 네, 지수가 굉장히 좋고 또 기대해볼 만 증시라고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 기업들 실적 발표가 몰려 있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석연 아나운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더운 날씨 속에서 미국의 친환경 정책으로 에너지 관련주들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오늘 한 줄 평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시장 미증시는 보합권에 마무리했지만 우리 시장은 강하게 상승해주면서 기분 좋게 플러스권으로 마감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